현대차가 로봇주이기 때문에 테슬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 계세요. 그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한때 이제 로봇주로 이제 불리웠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PR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로봇주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PR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PR이 일반 일본차 정도 PR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 기업의 PR에 머물러 있다라고 본다라면 테슬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80만 원 이상 가야 된다라는 논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테슬라가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의 핵심 배경으로 HBM 완판, D램 낸드의 AI 수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PER 부담 완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논리가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최근 흐름 속에서 새롭게 추가된 변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제 그 논리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게 나타났죠. 엔비디아의 GTC 2016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새로운 이제 그 퍼포먼스를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처음 발표를 했죠. 물론 GTC 2025에서 나왔던 얘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차세대 GPU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추론까지 이제 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굳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그 글로벌리 AI 시장을 좀 이끄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가 결국 이제 추론, 피지컬 AI까지 조만간 2030년 이전에 우리들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AI의 발전 속도는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발전 속도는 과거 우리 D램의 초창기 발전 속도 황해 법칙에 따라서 집적도는 1년에 2배씩 늘어난다라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의 HBM4E까지 현재 지금 엔비디아에서 언급이 나온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업을 통해서, 협업이라는 것보다는 선의의 경쟁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HBM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했는데 2026년 초반에 HBM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기에 이제 D램과 랜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AI 반도체로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부르는 게 값이죠. 전쟁 중에도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거 상황에서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이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라고 한다라면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이뻐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사라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비율을 좀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매일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저기서 한 10등 하던 친구가 3, 4등이 되면 갑자기 칭찬을 합니다. 너 공부 좀 했구나 라는 거죠. 하이닉스는 1, 2등 하던 친구였습니다. HBM계에서는 1등을 했던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1등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2025년에 HBM 언제 개발하느냐 5만 원이 깨지네 마네 이런 정도였으니까 공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HBM4E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직 1등은 저는 하이닉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그 속에서 얼만큼 파고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괄목할 만하게 눈에 보이는 거죠. 어차피 엔비디아는 두 회사를 다 품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좀 더 이뻐 보이는 거고 중기적으로는 둘 다 이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보면 여러 가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뭐 악기도 좀 잘 다루고 여러 가지 춤도 좀 잘 추고 하는 모습들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재주가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 30만원, SK하이닉스 160만원 같은 목표가 보다도 결국 4월 실적이 첫 번째 확인 구간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실적 확인인지 아니면 그보다 먼저 시장이 체크해야 할 선행 신호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앞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에서 과연 등수가 올라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히 1등과 2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에 40조 정도 할 것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뭐 역대 최고치의 분기 실적을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가가 그 정도라면 삼성전자는 30만 원 정도 가고 하이닉스는 160만 원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 그거 대비 주가가 낮으니까 PER이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 선반영이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이제 중간고사를 치는 겁니다. 분기마다 보는 중간고사를 치러서 성적이 과연 40조가 나오는 거냐 이걸 확인해야 되죠. 우리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매 분기 기대감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이것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첫 단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4월 달에 발표될 잠정 실적, 그 다음에 4월 말에 발표될 확정 실적,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을 믿고 전쟁 중에도 이 시점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시나리오 한번 써보죠. 40조 정도가 달성이 되고 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까요? 천천히 올라가겠죠. 40조를 달성했다라는 것은 이미 선 반영된 거고, 만약에 41조가 나왔다?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역시 또 서서히 움직이겠죠. 그 대신 40조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감에 따라서 선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자. 우리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 왜 못 올라가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실적을 반영해 가고 있는 주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BM4와 관련해서는 기술 우위 자체보다 결국 얼마나 많이 안정적으로 수율 있게 납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업계 분위기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도 여전히 기술 뉴스보다 양산과 납품 역량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HBM4를 양산했다라는 것은, 양산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착착착착 찍어내서 일정 부분 수율이 나온다라는 걸 양산이라고 합니다. 수율은 완성도고요. 아무리 실험실에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물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물이 아니라 어떤 영양제라고 칩시다. 영양제 같은 경우 실험실에서 만들어냈던 것을 공장 자동화 기계에서 똑같은 영양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험실에서 한두 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가 양산을 했다라는 것은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을 못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수율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해서 완성도를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제 기술과 관련된 얘기는 삼성전자에게 더 이상 아킬레스건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게 특히 엔비디아에 얼마큼 많이 납품하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HBM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물량만큼 하이닉스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서로 간에 만들어내는 만큼 현재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삼성전자,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만큼 하이닉스가 줄어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HBM을 납품하고 거기서 영업이익률을 잘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현명한 접근 방법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의 둔화를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외에 카펙스 변화, 고객사 주문 강도, 메모리 가격 흐름 중 어떤 지표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까요? 다 중요한 거죠. 다 복합적으로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펙스 투자가 중단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 기업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거고, 고객사들의 주문은 더 민감하죠. 고객사들은 자신들이 물건을 받아서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으면 주문량을 줄이겠죠. 여기에 이제 메모리 가격도 주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 중요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저는 가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메모리 가격.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또 수요 대신 공급이 먼저 늘어나면 가격이 또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급은 딱 일정 수량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이 일정 수량으로 정해져 있다라면 수요에 민감하게 가격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필두로 해서 D램이라든지 랜드 쪽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정 정도 수량의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가격으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D램 가격이 2025년 하반기부터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어떤 변동이 나타나느냐? D램부터 움직일 거예요. D램이 움직이고 HBM이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격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가격 추이를 좀 보자. 그렇다고 매일 가격을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분기 매일 가격을 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가격을 우리가 체크할 수는 없고요. 월간 단위 정도로 한 번 정도 가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숙제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는 2차전지 업황에 대해 소재는 아직 캐즘 구간이 남아있고 셀은 바닥을 통과하는 흐름에 가깝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구분은 유효한지 아니면 최근 흐름 속에서 셀 쪽 회복 신호가 더 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증권사들의 비율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ESS와 관련된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고체 얘기들도 나오면서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목표 가격을 증권사에서 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재 쪽들에 대해서 리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ESS와 전고체와 관련된 전고체 같은 경우도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양산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2차전지 조금 이제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 단계는 실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제 2차전지가 그 2023년에 그렇게 높은 기대감을 갖고 올라갔다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실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적은 초기에 2023년에 기대했던 EV, 전기차 쪽이 아니라 ESS와 전고체, 로봇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비율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변화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잘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S에 대해서는 전기차 캐즘을 완전히 끝내는 해답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분명히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판단이 조금 더 강화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긍정적이지만 확인이 더 필요하다 쪽일까요? 일단 저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삼성 SDI를 기준점으로 LG엔솔을 기준점으로 증권사들의 얘기가 나왔을 때 별로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쨌든 뭐 서로 베끼기가 아닌 이상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각자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사와 애널리스트 간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리포트가 나오는데 회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는 공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빨라야 이제 내년 정도에 영업이익이 나는 건데 어쨌든 ESS와 관련된 회사의 변화, 이를 통한 매출의 증가, 영업이익의 달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야,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거는 이제 믿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라는 시각들이 좀 더 공고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데일리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아무래도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다라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2차전지 내에서 소재보다 셀 중심, 그 중에서도 삼성 SDI를 탑픽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 시장 환경이 달라진 점까지 감안했을 때도 여전히 같은 시각인지 아니면 지금은 LG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쪽까지 다시 비교해볼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넓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ESS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또 시장 같은 경우 전쟁
전쟁에 대한 위험도 꺼지고 다시 유동성들이 풍부해진다라면 2차 전지를 넓힐 필요는 있겠죠.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상당히 우리가 넓힐 단계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소재 같은 경우 코스닥 ETF, 코스닥 액티브 ETF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좀 제약바이오보다 약해요. 그런 부분도 놓고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SDI 중심으로 집중을 하자. 이것도 아직은 넓힐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SDI가 이번에 분기 실적을 통해서 ESS에 대한 성장세가 얼만큼 크게 나타날지,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나타난다면 연관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너무 넓히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정학 우려에 주가가 빠지기 전에 현대차 목표주가 80만 원 리포트를 이미 나왔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일까요? 이거는 좀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로봇주이기 때문에 테슬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 계세요. 그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한때 이제 로봇주로 이제 불리웠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PR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로봇주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PR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PR이 일반 일본차 정도 PR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 기업의 PR에 머물러 있다라고 본다라면 테슬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80만 원 이상 가야 된다라는 논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를 이제 2018년서부터 직접적으로 공정 과정에 투입을 하고 지금은 이제 기술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결국 해결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테슬라가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의 본질적인 부분들, 물론 테슬라의 로봇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봇을 지금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은 아니죠. 저는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보는 거고 나머지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물론 로봇 시대가 당연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아틀라스라든지 옵티머스에 대한 매출이 전체적으로 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선제적인 투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나중에 현대차가 80만 원 이상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안이 있는 많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에 대한 대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방, 원전에 대한 대안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80만 원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를 올인한다. 저는 이제 그런 결에 있어서 현대차는 일단 조금 개인적으로는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시 현대차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주가가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IPO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어떤 상장이 되고 나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는 게 나을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는 게 나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한국의 현대차를 사는 게 나을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살까요? 로봇이라면. 저 같으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를 보유해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유하는 거지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기 위해서 현대차를 산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를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차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의 IPO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기보다는 지금 저는 반영돼 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을 통해서 오히려 외국계 자금들의 단기 흐름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1에서 2년 자동차 대표주들이나 부품주들을 볼 때 자동차 판매율과 로보틱스 재료 중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살펴봐야 할까요? 지금 설명드린 것들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판매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판매량에 연동이 돼 있고, 물론 이제 로보틱스와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자율주행,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로봇화되고 데이터 센터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진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자동차라는 재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진화는 생각보다 더뎌질 수도 있는 거죠.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자율주행, 우리가 이제 뭐 보조주행 장치까지의 자율주행의 기술 개발들은 이제 끝내놓은 상태고 일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대세는 아니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소비 수요가 늘어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1, 2년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는 1, 2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재무적으로 보여지는 판매량이 더 중요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2030년 이후에는 로봇과 관련된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시간도 자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애플카이가 나왔을 때 몇 년 동안 애플카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다 결국 애플이 포기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물론 현대차가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도 자원이다라는 점을 잘 활용하면 1, 2년 정도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판매량에 집중을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이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가 보여준 것처럼 제2의 전성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규모의 경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과연 로봇이 얼마만큼 침투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의 특징은 뭐죠? 한번 판매가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추가 판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바꾸는 그 교체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도 2년마다 한 번씩 바꿀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침투도 더디고 초기 침투 이후에 추가적인 침투도 좀 어렵다라고 보니까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이 할 거야.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좀 그건 다르다. 우리가 이제 몇 천만 원짜리 로봇을 집안에 들여놓는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당장은 로봇은 기대주로 그래서 지금 당장은 로봇은 기대감주로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기대를 했었던 것처럼 로봇주들도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보는 거고 이것을 인공지능과 비교해서는 좀 다르죠. 인공지능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는 현실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AI와 그다음에 2차 전지 로봇은 조금 다른 결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380메가와트 가스터빈 7기를 추가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수주는 단순한 가스터빈 프로젝트 하나의 이벤트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장기 수주 사이클이 시작되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제 미국 원전 시장이 이제 조만간 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과거 미국에 있어서 그 원전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확실히 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가스터빈뿐만이 아니라 SMR에 대한 퍼포먼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두산 에너빌리티 리포트를 보면 SMR 생산 능력을 하기 위해서 8천억을 투자해서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원전 시장, 가스터빈 시장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역량은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전편에서 보여주듯이 결국 이렇게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두산에너빌리티가 느끼기에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자기네들의 먹거리가 더 풍부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 제작자라고 한다라면 유튜브가 잘 될 것 같으면 제작 편수를 늘린다라든지 스튜디오를 뭐 2개, 3개 만들어서 유튜브를 찍어내겠죠. 반면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제작을 줄이겠죠. 뭐 그런 것처럼 결국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투자를 확대하고 수주를 받고 있고 과거에 또 수주를 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기자재 중심의 두산에너빌리티와 EPC 중심의 현대건설 중 어느 쪽이 더 먼저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수주 잔고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앞으로 이제 원전이라는 어떤 외부 변수가 생겼을 때 매출과 영업이 더 늘어나겠죠. 현대건설도 건설업소로서의 본업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EPC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누가 더 좋냐? 시청자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두해비를 사야 돼, 현대건설을 사야 돼라는 거지만 각각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두예빌은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거 플러스 알파가 원전이 붙는 거고요. 현대건설도 건설업에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거죠.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입장에서는 두예빌이 먼저 좋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주가 퍼포먼스가 좋죠.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현대건설이 더 견조했고 두예빌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두예빌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조금 그동안에 올라왔던 피로도를 좀 느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도 원전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좀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출연할 때마다 원전주들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다른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한국전력 같은 원전주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화석 연료를 좀 벗어나자. 그럼 신재생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서 중동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끌고 가는 이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한 번씩 순환매가 돌았죠. 그런 상태이고 이번에 또 엔비디아의 GTC 2016에서 우리가 이제 그 우주 태양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일정 부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끌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자, 일단 지금 3월 중순입니다.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텐데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너무 벌리지 마십시오.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분야에서 너무 벗어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게임 엔터 이런 거 저희들이 아직 거론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내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벌리기보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금 상황을 관망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4월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분수령을 잘 이용한다라면 다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라면 그 현금 비중을 들고 가고 절대로 빚을 늘린다라든지 뭐 빚이 있다라면 오히려 줄이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면서 다음을 대비하는 전략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 그리고 변화된 전략 이런 것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